토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토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작에 앞서 패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윤영준 교수님은 현재 경영대학교 행정학과 재직 중이시며 대구 지역의 독보적인 예산 및 재정 전문가로서 예산 감시, 시민운동의 필요성, 대기업 법인세 인사, 예산 시민 독립, SOC 사업의 주요 예측 문제 등 국가 예산 계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윤영진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가 발제 후 진행될 진영 토론 순서와 같습니다. 우선 네 분을 모셨는데요. 시의회 오늘 오칠한 의원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시민대표 모신 분 우리 복지시민회관 권대식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대구지역 예산에 대한 연구 및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와 사회 연대를 통한 사회 복지 모델을 추구하는데 현장 제1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껴졌던 대구 예산에 대해서 담백한 담론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임대윤 민주당 동북합 지역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임대윤 위원장님은 동구청장을 2번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과거 구청장 재임 시 예산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구 예산 및 재정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지향점과 문제 제기를 해주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담당을 하고 계신 정풍년 예산 담당을 나와주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고 정부의 700세 이상 하시는 대구시 재정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대구시의 고민과 향후 예산 집행 관련에 대해서 훨씬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정부형 예산 담당관님이 발제를 토론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끝에 하시겠다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발제 시간은 20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재 윤영재입니다. 우리 공의원님께서 너무 과감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 8월달에 김태일 교수님 저한테 대구시 재정에 관해서 발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김태일 교수 요청을 제가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런 방식이 있고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인생하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이런 좋은 기회에 발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이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야당이 좀 상당히 탄탄해요. 지금 민주당이 잘좀 못하던 거 아니에요. 탄탄하게 기반을 좀 내리고 발전을 해 나가야 대구시도 발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대구시 민주당이 좋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저도 기꺼이 한번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목을 대구시 재정 위기의 진단과 지원 방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대구시를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뭐 지방재정이 전반적 대구시만이 아니고 지방재정 전반적인 그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구시를 보자 그런 시각에서 제가 좀 접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재정 위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여간 최근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이 지방 재정에서 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는 이제 취득세 연금이나 권리 그전 박근혜 정부의 주도하면서는 이제 영유아 교육을 보편복지로 확대를 하면서 매칭 대응 부담이 많아지는 이런 부담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이게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에서 그런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 위기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저는 대구시의 재정 위기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대구시의 탓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게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대구시가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때 있으면서 시민운동 사업을 하고 그런 제도 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을 주장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저는 거의 없었다고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에서 당선위원장을 손대평 씨를 대통령께서 특히 그 올드보이들이 또 오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유행 못하는 말로 사진 불도 드시더라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냥 좀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정책 결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좀 더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 재정 위기를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구조 위기는 방금 이야기하는 제도적 위기인과 그다음 결정 위기는 중앙정부 정치 결정이나 자치단체 장애가 되는 결정 사회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관련된 그런 신사회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국제정세로 발전하는 데서 오는 위기. 그다음에 참여 위기는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위협하는 데서 그런 위기로 네 가지 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재정을 저도 나와 있는 통계 자료만 가지고 그 10페이지 보니까 제가 몇 가지 특징을 통계를 보면서는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한 내용이 첫 번째가 대구시 재정이 역시 저성장 구조로 맞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수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2010년부터 현재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성장 기조인데 이러한 저성장 기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침체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속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시 재정이 굉장히 의존적 구조이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종속적 구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재정 자립도 지표에서 알 수가 있죠.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올해는 46.5%까지 내려가 있는 이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심각한 그런 상황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요인은 특히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특히 국고보조금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도가 지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국비라고 합니다. 농도가 지정되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방이 매칭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 기준 보조율은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에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거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지방정부는 그 대응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도금을 따지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가진 노력을 보여주는 경제학 용어로 기대추가 되어야 이런 것이 심하게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사회적으로 별 관계 또는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않다라고 그런 현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비중도 보니까 지속적으로 감소 이거는 이제 대형 별도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페이지죠. 13페이지에 이제 처벌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방세 비중은 가장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정금은 뭐 어느 수준인데 지금 지방세 다음에 재금리 시작을 하고 이런 분들 자체가 상당히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 지방자산세 입장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별로 국가들 입장에서 한계가 재정 구조다. 그 이야기는 전반적인 재정 시스템 대응이 필요한 시스템이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박근혜 정부가 과연 시스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그 세출 분야에 보면 자료가 두 개가 나오는데 13페이지에 소시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14페이지는 정치에서 만든 그 자료 15페이지가는 제가 그 안전행정부의 재정부에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을 드리기로 지금 자료인데 그래서 대구시에서 뽑은 자료는 총리 기준으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구성비가 보건복지분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을 보고 있는데 그 15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수송 및 교통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고 수송 및 교통 비중이 제일 크다는 것은 역시 대구시 재정은 역시 SOC라고 하는 그쪽에 과중하게 비슷하다고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이익과 관련해서 아까 사회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방시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정 수요와 관련해서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인구 문제는 인구 전공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인구 지진, 인구 폭풍 이런 식 표현을 쓸 정도로 그냥 심각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 공통된 그런 문제 중 하나 인구 문제.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고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이걸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재정이 앞으로 큰 그 문제에 공부하는 일이 많다 하는 시각인데 대구도 그래서 제가 그 인구 변화라는 건 16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인구는 원래 그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세에서 14세까지고 15세에서 64세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요. 65세 이상은 노년인구. 그 세 토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노령화 지수는 유년인구하고 노년인구의 그 비율을 내고 이게 지금 현재는 대구시 경우에 한 2010년 자료입니다만 63%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같은 1대1 관계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는 한 2016년 정도 되면 같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2026년쯤 되면 2배가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노년인구,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는 많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그 2016년까지 증가하고 17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증가하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면이 다행이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생산 가능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한 그 생산 가능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세수 기간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복지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보이지 않는 이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기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대구시 재정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은행부에서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분석을 합니다. 그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자료를 3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결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들리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이제 재정의 건전성하고 효율성, 계획성 세 가지 분야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구시의 건전성 분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분야와 관련된 그 지표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반 채무 잔액 지수하고 기반 채무 상환 비율, 잔액은 스톡 개념이죠.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 기반 채무 상환 비율은 내년 예산에서 얼마만큼 상환하는가.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은 이제 노동자산 대비해서 분석 지표입니다만은 세 가지 지표가 전부 다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 동종 재산체, 동종이라고 하면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하나의 그 비교 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 대구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성 면에서 대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심각성 부분은 지방채를 보면은 대구시가 지방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재정 위기단체 지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산제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재정 위기단체 지정제도인데 지금 그 어느 자치단체가 맨 처음 지정이 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광역에서는 지금 인천이 가장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는 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지적한 내용에는 세대 수입액에 대한 체납액 이게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대 수입 어떤 징수 노력 등에서도 필요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부터는 지방채 부분인데 역시 도시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지방채는 지금 2012년 말 기준으로 2조 한 3천억 정도 됐는데 보니까 꾸준히 매년 상환을 해오는 그래서 밑에 19페이지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우리의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것에 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꾸준히 감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저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방채가 많다고 해서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채를 통해서 우리가 도로 건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도로 건설의 공기가 단축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재료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 어떤 수요 이걸 빨리 충족을 시켜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 간 행정 문제도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또 매스컴에서 그렇게 모르고 이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기조로는 감축 기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채를 이야기할 때는
대구시 이 본청의 지방청안이 아니고 소위 그 투자기관들의 지방 공기업의 이 지방채가 상당히 심각한, 특히 이제 서울 SH도 제가 아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SH라든지 또 다른 그 도시공사들이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역시 그 지하철이죠. 지하철 운영하는 이제 건설 비용이 있고, 그 다음 운영도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초래되는 그 부채, 이거는 꾸준히 관리해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지방채만이 아니라 국가 채무 자체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스 재정위기가 그런 거와 관련된,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문제된 것도 다 국가 채무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학계 또는 그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국제기관에서 지방 국채라든지 이런 그 채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포괄적 접근 방식. 포괄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정부 단위만 이렇게 봤던 것을 이제 공격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국가 채무도 OECD 비교 차원, 비교 자료 때문에 공공부문, 소위 공격적으로 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그런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구시령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21페이지, 2페이지부터는 보니까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은경 박사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그 지방 공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몇 가지 표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겠고, 어쨌든 대구가 다른 도시보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간 이상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구 지역이다. 특히 이제 대구가 좀 이제 지하철 3호선, 경전철 3호선이 이제 완공이 되고 하게 되는데, 그때 건설 부채와 운영 적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정 압박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구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24페이지 자료는 저한테 제공한 자료 하나가 그 국비, 이번에 2014년도 국비 아마 신청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리스트가 저한테 왔어요. 구체적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걸 보니까 총 44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신규 사업이 24개로 절반이 넘는 그런 신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1차 그 기획재정부 심사에 통과된 보니까 사업이, 신규 사업은 거기 나와 있듯이 20개, 그러니까 4개 사업만 배정이 되고 20개 사업이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금 세수가 지금 원래 예산과 적게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기조는 연말까지 갈 것 같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사업은 대폭 아마 수용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그 사업들도 보면은 상당히 물론 이 대구 지역의 최대 그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첨복 단지 조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는 IT나 BT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은 그 신청을 하고 있는 점에서 대구 지역의 어떤 산업 정책 방향,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조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실세들 중에 대구 출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는 별로 보니까 대구에 도움이 안 되더라.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느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타당성 대상 사업들은 일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회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만은,
대구시에서 올릴 때그 재정 승자 심사가 어느 정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대구시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위기로는 참여 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11년도에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의무화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을 저도 오래전에 했습니다만은 주민소송제 도입 또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고 했는데 법률에 원래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까지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에 그 의무 규정으로 바꾼 걸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의무 규정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의무 규정이 되기 전부터 아주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 의무화가 됐을 때 서울시의 그 도입과 관련해서 저한테도 한번 자문을 해달라 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대도시가 가능할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회의적 그런 입장에서 장관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걸 2년간 하는 걸 보고 그게 관련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별도로 딱 떼내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500억이나 나눠주는 인정이 나눠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기 위해서 이제 올해는 별 숙수가 다 작동하는 은평구가 무슨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그 공무원이 그 인터넷 공모할 때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투표에 참여하는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 은평구가 아주 그 불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주고 하는 이런 식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대비되는 게 역시 대구죠. 그래서 대구는 그 내가 딱 판단하면 또 자료에 의해서 볼 때에도 전국에서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시 본청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전부 똑같습니다. 조례도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가 잘하고 있는 수원시도 그렇고 그전부터 하고 있는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나 서울에 있는 여러 경기도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자치단체 장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 그 관련된 시민들은 저는 자치단체 장의 우군들이 될 곳으로 저는 그 투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대구시는 자치단체 장들이 그 사람들 우군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왜 우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지하고 관련되더라. 그래서 자치단체 장의 의지, 자치단체 장이 하려고 하는 지역은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관찰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도 저는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 27페이지, 28페이지는 이제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저는 어쨌든 만약에 대구시, 지금 제가 평가하는 것은 대구시 위기를 뭐 단계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릅니다만은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할 때에 심각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주의 단계 이상의 심각 단계에 가까운 어떤 위기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대구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채무 감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 그런 노력들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 수입을 위한 어떤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든지
또 민투 사업, 민간 투자 사업들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적 예산, 개분되게 관리 예산과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하여간 저는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관한 어떤 시스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 마지막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충남과 도의 그 안희정 지사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관련된 그런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중에 지방재정 쪽에 저도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그 대선 공약, 10대 공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 이게 일부가 아니라 그 10대 공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표 16,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그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던 그걸 그냥 제가 인용을 했는데,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방재정 쪽 구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그 우리 대구시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 의미는 교부금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세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게 자주재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3.1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입니다. 지방세 비중을 늘리고 그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 내지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그다음 교부금도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라고 하는 이런 식 계획인데, 일종의 그 모델입니다. 말하자면 재정 중립형, 그 자주재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정 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돈을 더 주자가 아니에요. 더 주자라고 이야기하면 기획재정부는 결사반자. 저도 참여정부 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사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원 중립형,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주되 보조금을 줄이고 교부금을 줄여도 좋다. 이런 식으로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그리고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대안으로는 뭐가 이야기되는가 하는데, 지방 소비세가 지금 부가치세 5%를 주고 있는데, 원래 그때 개혁할 때는 2013년 올해부터 10%를 올려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계획을 했었죠. 그러나 그건 다음 차기 정부로 넘기는 아니고, 이 지방 소비세 비중도 좀 더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 소득세의 독립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 소득세 독립세화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일본 모델식인데, 국세의 소득세의 10%를 좀 지방세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국세의 일부 10%를 떼가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지방세로 먼저 지방소득세로 먼저 가져가게 하는 방식.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를 국세로 가져가고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특히 기초자산세의 재정 그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영향세다 이렇게까지 부르자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지방재정 영향평가 제도하고 보상조치 없는 의무이행 방지 금지를 했는데, 지방재정의 영향평가, 지금 취득세 인하도 그렇고 무상보육도 그렇고 지방재정이 엄청난 그 압박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해놓고 그 다음에 막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영향평가를 하면서 뭘로 그걸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 구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 대구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시 자체도 또 중앙정부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중앙정부의 어떤 좀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